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 SNS부터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부터 들어가 볼게요. 와, 저는 막 먹방 굉장히 많고요. 와, 프렌즈 레이싱 요즘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나오고요. 제가 보는 드라마, 뭐 골목식당 이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거 좋아하고 골목식당 좋아하고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탁 띄워줬어요. 덕분에 저는 관심 있는 거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클릭해서 찾아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역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음식 사진을 굉장히 찾아보고 요즘은 또 음식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데도 있는데 제가 요리를 못하다 보니까 대리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걸 찾아보는 걸, 그거 나오는 거 어떻게 좋아하는지 알고 인스타 이렇게 탁 피드만 클릭하면은 이러한 음식 사진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덕분에 저는 굳이 제가 원하는 걸, 제가 궁금한 걸 검색하지 않고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이트에서는, 핸드폰에서는, 뭐 SNS에서는 어떻게 알고 이런 결과를 띄워주는 걸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를 띄워주는지를 알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가상화폐와 화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4차 산업혁명이었다고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SNS에서 혹은 뭐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건 역시 이 4차 산업혁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SNS와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걸 굳이 검색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 찾으려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규모가 작은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단순히 제가 어제 검색했던 것만 뭐 일주일 전에 검색했던 것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이 큰 규모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 물건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물건과 관련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좋아할 것은 이거다라고까지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까지 모두 갖고 있어야 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규모가 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생성주기 역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오래오래 뭐 생성주기가 길어가지고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정보를 갖다가 결과를 띄워주는 게 아닌 계속해서 바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주기가 굉장히 짧고 덕분에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수치면 수치, 문자면 문자 이렇게 정해진 유형의 데이터만 모았다 하면 지금은 수치, 문자, 영상 데이터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갖고 오고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분석을 해서 결과값으로 띄워주게 되는 게 바로 빅데이터인 거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치 이 알파고는 그리고 즉 딥러닝은 갖고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마치 사람처럼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공신경만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주어진 데이터를 인지하고 추론하고 판단까지 내리는 겁니다. 알파고 역시 바둑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해서 수를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판단을 한 거고요. 이세돌은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상대로 알파고와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몇 천만 분의 1의 수를 놓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빅데이터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이 빅데이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빅데이터로 비용이 절감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확대와 연관돼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떡볶이를 좋아해서 제가 계속 떡볶이 사진만 막 찾아보고 있고 떡볶이 가격, 떡볶이 집, 떡볶이 전화번호만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떡볶이 회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같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게 나을까요? 떡볶이는 정말 싫어하고 떡볶이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저처럼 떡볶이를 좋아하고 맨날 찾아보는 사람한테 광고를 띄워야 구매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자,
이럴 때 광고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최근에 떡볶이를 검색하고 사진을 찾아보고 떡볶이 매장에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굴까? 막 찾아보서 이제 이 떡볶이 업체에서는 괜히 떡볶이에 관심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광고를 확 뿌리는 게 아니라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해서 이 사람에게만 광고를 뿌리기 때문에 광고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서비스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떡볶이만큼 뭐 튀김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막 찾아봤으니까 그걸 알고 조금 더 이 튀김까지 같이 구입을 하시면 할인을 해드려요 라고 이런 식의 광고를 띄우면은 저는 나 떡볶이도 좋아하고 튀김도 좋아하는데 할인을 해주네, 오늘은 이 떡볶이집에서 먹어볼까 하고 구입을 하게 되겠죠. 비용이 절감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SNS를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SNS 이제 광고를 보게 됐는데, 땡땡년생 어디 사는 여성분들 모이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땡땡땡땡으로 시작하는 사람 모이세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년생이고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광고를 띄웠지? 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광고주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몇 년생, 몇 살, 몇 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해줘. 그러면은 돈이 그냥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이크로 마케팅 하는 게 광고주 입장에서도 돈이 덜 들게 되고 효과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를 쳐다보기보다는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에 대해서 내가 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니까 의사결정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면 다 너무 좋은 장점만 있어요. 소비자도 좋고 광고주도 좋고 너무 좋은 장점만 있는데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떡볶이 좋아한다는 걸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떡볶이도 좋아하고 튀김도 좋아하고 떡볶이를 검색했고 어제 떡볶이를 먹었다는 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데이터는 모두 다 분석을 해요. 즉 저의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는 거고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몇 년생인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나이를 숨기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입했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몇 년생인지를 알아내면서 내 개인정보 역시 침해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빅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런 단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계가 저에게 답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걸 바로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시리,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시리야 뭐 몇 시에 알람 맞춰줘, 시리야 뭐 해줘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시리와 빅스비가 답변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빅스비 랩해줘 하면 랩도 해주고, 빅스비 슬픈 얘기 해줘 그러면 슬픈 얘기도 해주고, 뭐 나 내일 어디 갈 건데 거기 뭐 음식점 좀 찾아줘, 나 몇 시인지 좀 알려줘, 거기 날씨 어떤지 알려줘, 이렇게 다 대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 시리와 빅스비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가 묻는 말에 정말 사람처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AI 대전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기가진이나 뭐 카카오에서 나온 AI 스피커나 요즘 이런 AI 스피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AI 스피커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 답해줘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답해주고, 나 오늘 어떻게 해서 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굉장히 슬퍼, 그러니까 이 위로해줄 수 있는 노래를 틀어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별 시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를 분석을 해서 틀어주는 거죠. 마치 이제 반려 AI, 반려 기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계가 이렇게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로봇 플러스 어드바이저라는 뜻인데요. 자, 사실 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여태까지 몇십 년간 거래를 해왔고 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권했을 때 이 상품에서 수익을 냈는지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를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태까지는 사람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술이 발달했고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로봇이 투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의 상태와 현황과 유형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PB 대신에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자산 상품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IoT.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전자매장을 갔더니 냉장고가 유통기한도 표시해주고 냉장고에 말을 거면 냉장고가 말도 해주고 레시피도 읽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사물 안에 인터넷이 들어가서 정말 사물과도 대화할 수 있는 IoT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포켓몬고 굉장히 유행이었죠.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현실인데 그 안에 피카츄가 있다든지 혹은 요즘은 이건 가구회사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집 화면에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고 싶은 소파를 이렇게 넣어봐요. 그러면 이 소파가 우리 집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R을 활용해서 뭐 가구나 인테리어 매장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VR은 워낙 요즘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뭐 VR 게임 할 수 있는 따로 매장도 있죠. 가상현실을 이걸 쓰고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핀테크, 아까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요즘 ATM 가서 내가 직접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든지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적고요. 요즘은 핀테크 어플 지문 인식 한 번이면은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3D 프린터도 있죠. 프린터가 그냥 종이에 나오던 프린터가 아니라 정말 실제 3D로 모형처럼 만들어주는 3D 프린터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차와 드론이 뭘 들고 상자를 들고 움직였어요. 저는 움직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얘는 무인 자동차고 얘는 드론이거든요. 자,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냐 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걸로 사고가 일어났다 어쩌다라는 기사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면 어떨까요? 자, 양쪽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해시태그를 6개를 달아놨는데요. 어디가 찬성측이고 어디가 반대측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를 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뭐 무인자동차 위험하다 하는데 사실 데이터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무인 자동차는 어느 신호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교통이 더 안전할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어. 4차 산업혁명에 무인 자동차는 당연한 흐름인데 이거를 왜 막아? 이제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용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그렇게 상용화되면 택시기사님들은, 버스기사님들은, 그 외에 운전으로 이제 수익을 버시는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시는 분들, 또 기기가 결국 걔도 기계야. 사람은 어떻게든 대처를 해볼 수 있지만 기기는 오작동, 고장이 난다면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는데 이거 괜찮겠어? 정말 이거 안정적이야? 이거 정말 사고 안 나?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앞에 뭐 꼬마가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뭐 동물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떡할 건데, 기기는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데이터로 분석해서 차라리 치고 나가는 게 더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뭐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윤리와의 딜레마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상용화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아까 봤던 드론은 어디에 대체 활용이 될까요? 3가지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는 드론이고, 이거 잘못 나왔네요. 이거는 보여지는 드론이고요. 이거는 배달하는 드론입니다. 자, 관찰하는 드론은 뭐 군사용으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전쟁 중에 혹은 전시 중에 군사 훈련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관측,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지 측정을 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평창 올림픽 기억나죠? 이렇게 이게 드론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드론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달하는 드론 해가지고 아마 드론의 가장 활성화될 산업인데요. 그냥 우리가 차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늘로 드론이 움직이면서 새로 물류 사업, 새로 드론 택배를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할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드론을 통해 더 빠르게 배달을 하면서 긴급과 인명 구조에 조금 더 사용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역시 장시간 비행이 불가하고 또 안전성. 자, 이 드론과 뭐 다른 물체가 같이 다닐 때 이 드론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등의 안전성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관찰하는 드론으로 봤을 때 얘가 우리 집 와서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드론이 막 돌아다니면서 뭘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라고 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역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상용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이런 거 있죠? 내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어플로 주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치킨을 받아요. 이렇게 O2O 그리고 내가 뭘 사용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산업의 형태도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도 그 외 모든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가 어렵다고는 느끼지만 사실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모두 현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과 익숙해지셔서 이 ICT 기술과 친목한 상태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